김용민 브리핑. (2017년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 잠재적 대권 후보 김용민입니다. 지금 우리 당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15% 선에서 약보합 중입니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상승 곡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2위인 안철수 후보와 실버 크로스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옹색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51.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5.1도 아니고 1.5선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15%면 2004년 총선 민주노동당의 득표율 수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선거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정도입니까? 민망합니다. 작가 유시민 씨가 1년여 전에 나라 팔아먹어도 35%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이 우리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35%는 언제적 35%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안철수 따라잡기입니까? 안철수를 이기면 우리는 수권정당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까? 안철수가 빠지는 겁니까? 집권 가능성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까? 지역 구도에 의존하는 정치, 분단 논리에 기생하는 정치, 낡은 욕망에 호소하는 정치, 이런 퇴행적인 정치로 언제까지 기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당명을 바꾸고 엠블럼을 바꾸고 친박을 비박으로 바꾸어서는 뼛속부터의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재선 이상 국회의원은 불출마하고 좌파 진보 가리지 않고 인재를 영입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인적 쇄신만이 자유한국당의 답입니다. 누가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자기 발로 찾아 들어온 보수의 복덩이 김용민뿐입니다. 무너진 자유당의 새 깃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김용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과 함께 대한민국 보수의 새 적통을 세워갑시다. 김용민 예정자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또 광고입니다. 4월 30일 일요일 오전 11시 서울 수요 1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공개방송.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4월 30일 일요일 팟캐스트 업로드 기준으로는 내일 아침 11시, 네,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수요 1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비기독교인 네, 더 환영합니다. 주차도 넉넉합니다. 사전 예약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골반 교정? 입고 걸으면 끝이라니. 참 쉽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남자는 허리.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찌라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가 그야말로 빅엿을 우리에게 또 안겨줬군요. 네, 일단 다음 정부하고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부터 열이 받는데 예. 이제는 공짜로 지들 돈으로 배치한다고 했던 사드에 대한 비용까지 우리 물으라고 하네요. 예, 아니 그 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될 것이다. 이건 우리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아, 그렇죠. 우리 국방부가 얘기한 얘기였으니까 사실 미국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네요. 그렇다고 트럼프한테 사과할 마음은 없습니다. 예, 뭐 또 미국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정부하고 할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흘 만에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밝혀진 거지만 이번에 그 사드 협상을 통해 가지고 토지가 미군에 공여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토지를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이 돼버린 거죠. 예. 우리가 그 땅을 롯데에게 환지를 해서 주긴 했지만 무려 1,100에서 1,400억 가까운 비용을 국비를 들여서 그 땅을 획득을 했고 그걸 미국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면 미국이 거기에 운영에 대한 대체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내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얘기였지만 예. 이들이 10억 달러 약 1조 1,500억 가까운 돈을 우리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이제 추가로. 기계가까지 내라는 거죠. 야. 어차피 준 건데. 예. 지네들 안 쓰고 폐기하는 건데. 존심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무리 한미 관계 중시하고 또 안보 문제에 민감해도요. 이거는 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뭐 주고 빰 맞는다는 식으로 사실 지금 사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드를 통해서 또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 북한이라든지 주변 국가를 다 자극을 했고 거기서 무역 보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피해가 지금 끼쳐오고 있습니다. 이 사드 1년의 피해가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모른다고 할 상황에서 미국은 그 정도는 니네들이 방위를 위해서 스스로 분담해야 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논평을 내놨죠. 저는 이 논평을 들을 때부터 이거 뭔가 협상이 잘못됐다. 우리가 미국의 방위를 위해서 MD를 위해서 사드를 양보했다고 하면 미국 측도 우리 측의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외교적인 측면 안에서 뭔가를 주어줬어야만 하는 건데 이건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한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아니 찌라시님 혹시 미국이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억지로 사드를 끌어들인 것은 아닌가요? 록히드 마틴의 바람이지 이게 미국 정부의 바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제 말 아니고 주진우 기자의 말을 응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 국내에서 국방 관련한 굉장히 유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이 예. 미국에 머물렀을 때부터 록히드 마틴에게 모든 비용을 제공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 또는 뭐 연수 내지는 뭐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록히드 마틴에게 비용 부담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지금에 있는 F-35 사업이라든지 사드 사업을 물어서 한국에 갖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원초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사들이 몇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 뭐 의혹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를 거명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을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애청자분들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드와 연관된 록히드 마틴이 2008년도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군수기업이었고 예. 이들이 영업하는 방식이 공정 경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당사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와 뒷거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영업을 해왔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만 80조 원에서 100억 원 가까운 무기 구입 계약들이 전부 록히드 마틴에게 몰아졌다는 사실은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김 PD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 간의 외교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개 기업과 국내에 있는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불온한 세력들 간의 예.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래에 미국이 거기에 숟가락을 끼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여기서 더 정말 분노스러운 게 여기 이제 FTA 발언을 끼워넣었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부르는 한미 FTA보다 예. 더 악질적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운 조약을 맺겠다는 게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내심은 이번 기회에 이걸 때려치고 더 민주적인 정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협상, 국회의 승인을 받고 국민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예. 미국은 이 협상을 FTA 협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이나 아니면은 불평등 무역국 같은 형태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독소 조항을 더 붙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마치 교환 조건인 것처럼 딱 갖다 걸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엎어진 사람 뒤에서 밟아버리는 거와 똑같은 방식대로 새 정부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지우는 짓입니다. 정말 악랄한 사채업자 같은 느낌이 저는 드네요. 트럼프가 사채도 손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말 그대로 경영자지 외교가가 아니다. 트럼프에게는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즉 트럼프의 지금 이와 같은 행보, 즉 미국이 우리를 다루고 있는 이런 식의 행보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익관계에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즉 미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사익도 반드시 끼어있을 공산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초에 록히드 마틴 회장과 트럼프가 취임 전에 만났던 그 자리에서 도대체 사드에 관련해 얼마만큼의 트럼프의 지분을 인정해 줬을까라는 의심을 또 상당히 떨쳐버리기가 어렵게 되네요. 참 하여튼 박근혜하고 트럼프가 만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하늘에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트럼프는 최순실과 만나지 않은 게 하늘에 감사할 일이죠. 만일 최순실이 트럼프를 만나서 일종의 국가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짰다고 하면 지금쯤 한반도의 부 절반은 이미 트럼프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 송골송골 나오게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할 정부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정부가 있는데 적어도 트럼프는 그렇지 않은 정부다. 우리의 주권을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또 지금 전략적으로 한반도가 점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어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달리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이죠. 뭐 미국이 저렇게 지나치게 무리하게 나온다면은 중국하고 친한 척, 또 중국이 무도하게 나올 경우에는 또 그럴 땐 또 미국하고 친한 척, 이렇게 균형 외교를 펼치면서 전략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챙긴다면은 참 타당한 그런 방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뭐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다 갖다 바치다시피 하는, 또 미국의 것이라면 똥도 수입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저열하다 못해 대한민국은 OECD 의장국이기도 했고 현재 전 세계 최소 20위권 안에 들어있는 선진국입니다. 외국에서 존경받고 있고 충분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고유의 언어와 고유의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화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변 국가한테 일방적으로 예속돼서 정치, 경제, 외교에 대한 모든 실권을 넘겨준 것 같은 이런 식민지와 같은 외교를 펼친다고 하는 거는요, 도저히 이 대한민국 현상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한말 때보다 이거 더 후퇴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구한말 때는 도적이 일본 하나였다고 치지만 지금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가 모두 한반도를 일종의 먹잇감으로 놓고 자기들 멋대로 소나기에 쥐고 주무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위정자 하나에 또는 책임없는 외교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한반도에서 고조시키는 위기, 이건 뻥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 달리 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기업가이기도 하고 현재 국민들의 인기를 끌어야만 하는 집권 초기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국민이나 자국군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적극적인 군사 행동 내지는 그런 위험을 자초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트럼프 집권 1기, 그러니까 2기로 넘어가게 되는 4년 동안의 기간 안에는 절대 지금에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라든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이런 거는 획책 자체를 안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강경 일반도의 발언이라든가 제스처는 이거 다 뻥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미국의 손해를 가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막 정치적 입지라든지 당선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어 있는 트럼프가 그런 위험한 짓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오로지 대한민국의 언론만이 국내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무력적 충돌 이런 거에 일어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는 유일한 전 세계 언론인 겁니다. 일본까지 거기 가세해 있군요.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얘기 나온 김에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부자 감세를 공언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우리도 트럼프처럼 부자 감세해야 한다. 구체적인 워딩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두 가지 측면을 꼭 짚어봐야 되는 건데요. 국내에 있는 법인세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국내에 500대 기업, 대기업 안에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인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업 소득을 내고 있는 기업 구간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법인세 감세 조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 중소기업들이 10만 원 깎아주는 감세 효과가 났을 때 대기업들은 수백억 또는 조 단위의 일정의 감세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얻어지는 감세 효과가 투자라든지 어떤 고용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요, 왜 법인세를 많이 내야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임금을 통한 사회 기여도가 너무 낮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벤츠 자동차를 만드는 독일 근로자와 그리고 한국에서 그랜저를 만드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가 2배에서 3배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는 똑같은 가격의 제품들이 팔리고 있고 또 그런 제품들을 팔면서 수익률이나 경쟁률이 그쪽 업체들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런데 대해서 우리 대기업들이나 정부 관계자는 그쪽은 생산성이 우리보다 5배 이상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쪽 근로자들은 2배 이상 월급을 받긴 하지만 우리 근로자들보다 5배 이상 물건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주장이 생산에 필요한 투자라든지 환경 여건, 즉 생산에 필요하기 위한 제반 여건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5배 이상 게을러서 그렇게 편차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비용 안에서 퍼센테이지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산업 기반에 속해 있는 시스템 자체에서 생겨난 임금의 격차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최저임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평균 소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들 중에 50% 이상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돈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은 3만 불 수준에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인 가족이면 12만 불을 버는 거고요. 1억 3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 아빠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아빠라는 얘기죠. 과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요? 10%도 안 될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지금 노사 협상이 막 진행되려는 이 시점에 노동부가 얼마 전에 기사를 내놨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본의 2배, 3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 고액 수익자들의 수입을 줄이고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그쪽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승 금액이 아닌 상승률로 따지면 당연히 우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00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을 그거를 더 안 올려주기 위해서 기업이 저항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저항에 맞춰서 이거를 규제해야 될 다음 정부도 2020년까지 10,000원 수준에 올리겠다고 얘기한 게 최고의 공약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최고임금의 한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즉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주면 되니까 이 돈에 일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말아라는 배짱식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을 최저임금 선에 묶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 하에서는 절대 그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근로자의 정상적인 삶에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대로 정치인과 언론과 기업들이 호도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한테 다 먹히고 있고 이런 논리를 홍준표가 들고 나왔다는 데서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은 최소 500대, 줄여서 말하자면 200대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자는 얘기일 뿐인 것이고요. 그 대기업들이 만일에 스스로 임금을 높이고 그들이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국내 근로자들과 국민 전체의 GDP 또는 실질임금 소득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100% 법인세 탕감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법인세는 할인받으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실질임금 물가 상승률이 못 되는 상승률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결국 인건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사역을 계속 올리고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 돌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이라는데 개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제가 너무 오늘 막 폭주를 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트리클 다운 이펙트 제가 알고 있는 경제 용어 중에 정말 한 서너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낙수 효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법인세 깎아주면은 이렇게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라든지 고용을 촉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은
법인세를 깎아주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고용 창출 혹은 뭐 투자 촉진 그런 선례가 없었죠? 네, 최소한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지원금 혜택을 사실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법인세를 탕감받는 것 이외에도 연구비라든지 수출 지원금 또는 뭐 고용 지원금 같은 형태로 굉장히 많은 국가의 지원 혜택까지도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끌어다가 받고 있지만 예. 그들이 이 비용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비정규직 인력을 양산하고 매번 2년마다 직원을 자르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또 그런 지원금, 고용 지원금 등을 받아내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제도와 지원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고용 안정성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정규직은 줄고 임시직, 고용직들에 대한 고용 형태가 나쁜 일자리만 계속 양산되는 효과를 보여온 게 좀 우리나라에 보여줬던 낙수 효과의 증거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이라든지 창출 효과, 생산 증대 효과, 투자 효과를 기업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보수 여권의 후보들은 경제적인 관념이 전혀 없거나 예. 아니면 현재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원론적인 자기들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찌라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판세를 어떻게 읽으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미 승세는 굳혀졌고요. 이제 저들이 추구하는 바는 1위가 아닌 누가 2위가 될 것이냐 또는 자기가 주력해야 될 본거지 안에서의 지지율을 확고히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다른 지역 안에서는 판세가 다 굳어졌기 때문에 모두 TK에 보수 여권 세 당의 후보가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문재인 후보 역시도 탄탄한 전국적인 지지율을 앞세워서 TK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전투적으로 좀 선거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TK의 어떤 그 우세권, 주도권 싸움을 위한 싸움들 또는 토론들, 그 선거 공약 또는 선거 운동들이 집중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어차피 대세는 완료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 달아났습니다. 2위는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혼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래는 안철수 후보가 기존의 지지율을 충분히 지키면서 10% 이상 벌려는 오차범위 밖에 벌려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무난히 2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연이은 헛발질과 실책으로 인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위협받는 수준이 됐고요. 2위를 위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적극적인 싸움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거기에서 이탈하는 표들을 계속해서 받아먹을 수 있는 정의당 그 심상정 후보가 과연 지금까지 전임 미답의 10% 지지율 고지 또는 3위권까지 오를 수 있는 진보동장의 대단한 약진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또 다른 관심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이탈하면 그게 문재인 표로 가기는 쉽지 않지만 심상정 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늦게 2번 예비표를 받으셨습니다. 예. 예. 자, 찌라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사람들이 박씨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대. 내 얼굴? 왜? 초췌해진 내 모습을 보면 나의 석방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되겠구만. 응?
내가 재판정에 나가는 5월 2일 기대해. 응? 십자가를 진 예수의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그 비슷한 간지로 나갈게. 응? 쪽팔리면 좀 어때? 석방되면 장땡이지. 그게 아니야. 사드 협약, 미국과 어떻게 맺었기에 트럼프가 청구서를 보낸다고 하나? 이것 봐, 감옥에 있는 나한테 사드 이야기 물어서 뭐하게? 응? 저기 가서 물어봐. 몰려드는 사람들을 줄 세우느라 바쁜 문재인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미국이 자기 돈 들여서 사드 배치한다고 설레발 떨고 추진한 건데, 이제 와서 사드는 유료 서비스의 용. 이러면 어쩌라는 거야? 아이, 씨발. 몰라. 당신한테 물어볼 게 뭐 있나? 순실이나 알겠지. 안 그래? 씹새끼. 야, 그니까 앞으로 이 코너 순실이하고 해. 아이, 씨발. 박씨, 한미 FTA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한마디 했더만, 한국과의 호러불한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다. 이렇게. 호러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 알지? 1번 우윳빛깔, 2번 짜증나는, 3번 끔찍한, 4번 펑퍼짐한, 5번 족같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즉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드 장비가 롯데 성주 골프장으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소성리 주민들이 부상당하고 무소속 박희주 김천시 의원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이죠. 원불교 비상대책위원회 강현옥 교무님 연결합니다. 교무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우리 강현옥 교무님은 그곳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2월 28일 롯데CC 부지 넘어가고 3월 1일부터 지금 이곳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곳이 원불교 성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성지입니까? 원불교의 2대 종법사님이 계십니다. 정산종사. 예. 예, 정산종사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구도하신 그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산종사님이 어떤 분이고 또 원불교에서는 어떤 위치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산전사님께서는 원불교의 2대 종법사입니다. 종법사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의 이제 최고 법주를 말하는데요. 예. 원불교를 창시하신 분은 소태산 대종사님이십니다. 예.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위를 이어받으신 분이 정산종사십니다. 대종사님을 원불교에서 법부라고 하면은 법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정산종사를 법모라고 부릅니다. 법의 어머니라고 하죠. 예.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창시하셨다면은 그 원불교를 체계화시키고 교단화시키고 예. 그리고 대중화시킨 것은 정산종사님의 역할이었죠. 원불교라고 하는 그 명칭을 만든 것도 정산종사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부님, 법모님이 어떤 뭐 다른 종교의 부처님, 예수님 같이 종교적 숭배 대상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스승입니다. 스승. 예. 기독교로 말하자면 뭐 바울과도 같은 존재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귀한 분이 수도를 닦으신 곳이기도 한 성주의 성지. 아, 이곳에 미군의 전략 기지가 들어선다. 사실은 원불교 하면은 또 평화를 숭상하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원불교에서는 그동안에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전면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사회 전반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면서 평화를 외쳤던 종교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어느 분보다도 평화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셨던 성자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원불교에서는 평화의 성자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 그런 분께서 나신 이 성주 땅이 전쟁의 한가운데가 되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쟁으로 물들일 전략 무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성주 땅뿐만 아니라 이 성주를 넘어서서 이 한반도 땅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원불교인들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 할 때 원이 원만하다, 둥글다 할 때 원입니다. 이게 모난 것이 아니라 둥글다라는 점에서 원불교의 평화주의 노선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성리 상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소성리 상황은 지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26일날 사드 장비가 들어오는 날, 예. 사드 장비를 저지를 하다가 경찰들의 과잉 진압에 12명의 주민들이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아이고. 그날 이후로 주민들이 서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사실 잘 서로 화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반갑고 안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미군의 사드 관련한 모든 군 장비들이 다 골프장으로 들어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들어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에서 내달 초에 남은 사드 발사대 4기를 들여놓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장비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더 및 발전기, 그리고 중앙 통제소, 그리고 발사대까지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기가 타격될 텐데, 참 참담합니다. 어떻게 지금 못 들어간 잔여 장비들을 주민들과 우리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우리 뜻 있는 종교인들이 막아낼 여지가 있습니까? 막아내야죠. 막아내야 하고요. 네. 지금 의지는 더욱더 불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도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도 국민의 합의가 있고 들어와도 들여놓을까 말까인데 지금 사드 장비가 들어간 것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국회 비준도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놓은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전투경찰들을 동원해서 많지도 않은 주민들을,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던 종교인들과 주민들을 무력으로 들어 올려서, 사실 그날 있었던 분들은 정말로 노인분들이셨거든요. 노인분들이 경찰들의 진압에 의해서 지금 그 가슴뼈가 부러지는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가슴뼈까지. 아이고 참. 네. 그런 부상까지 입으면서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고요. 하지만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들여놓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고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신문에 나갔는데 저희가 찍은 영상 중에 미군이 들어가면서 웃으면서 동영상을 찍고 들어간 영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로 아픈 가슴을 보여주는 종교인들이 통곡을 하던 그 순간이었는데 미군이 들어가면서 비웃으면서 영상을 꼭 동물원의 동물들 보듯 관람차 타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비웃으면서 지나간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소성리 롯데CC로 들어가는 길목을 모두 막았습니다. 예. 현재 막고 그 당시 웃으면서 동영상을 찍고 지나갔던 군인 당사자와 미군 사령관, 이곳 마을에 와서 우리를 비웃었던 비통에 잠겨있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웃음을 날렸던 그 당사자와 사령관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 이 길은 절대 못 지나가도록 선언을 했고 지금 현재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현재 그 무정부 상태인 줄 알았더니 그냥 미군정인 상태군요. 제가 봤을 때 미군정이 돼버렸어요. 앞서 이제 비준 얘기하셨는데 비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을 다 미국에서 댔는데 뭐하러 그 비준을 받느냐. 이건 뭐 미군 부대에서 장비 하나 들여오는 건데 이거는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돈 내라고 하네요. 1조 넘는 예. 돈 지불하라고 밝혔으니 그렇다면 이제 비준 사항이 되는 겁니까? 명백한 비준 사항이 되죠. 근데 사실 그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비준 사항이죠. 왜냐하면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소파법에 의해서 들여놓는 거는 그냥 단순한 무기를 갖다 놓았을 때 소파법에 의해서 그냥 실무단에 서로 협의하에 들여놓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드 장비는 그렇지 않죠.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이 소성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고 예. 러시아 군대가 지금 북한 한계선까지 내려왔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명백한 국가 안보가 위협이 된 거죠. 그리고 둘째, 롯데CC가 편법으로 지금 국방부에 넘어갔죠. 예. 그리고 롯데 사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예.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가 됐죠. 세 번째, 여기 있는 주민들 주권이 침해가 된 겁니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재산권, 주권이 침해된 이 사안이 어떻게 국회 비준을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교부님, 우리 현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대선 주자들에게 바라는 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것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고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소성리의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요. 예. 전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한반도, 이 땅에 사드 무기를 들여놓지 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즉 박근혜 정권이 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을 때 국민이 나서 촛불로서 물려나게 했듯이 지금 차기 대통령들이 해야 될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온몸을 던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막고 있는 겁니다. 대신해서요. 대신한 게 아니죠.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힘없는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대선 주자들 지금 도대체 뭐 합니까? 강력한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에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드를 몇 개나 더 들여놓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차기 대선 주자에게 저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집행되는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절차 중단하고 지금 사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 대선 후보들이 새겨 듣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이번 기습적인 군사작전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치고 또 뭐 몸만 다친 게 아니라 마음도 크게 다쳤는데 그렇죠. 내려와서 현지 사정을 들었던 대선 캠프 어디 있었습니까? 어젠가 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왔다 갔고요. 김영호 의원? 예, 김영호 의원이 왔다 갔고요.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셨지만 무소속 김정우 의원이 왔다 가셨고요. 예. 나머지는 아직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당 쪽에서는 앞으로 오겠다고 지금 컨택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오겠습니까? 바른정당이나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드 찬성한다는 입장이니 뭐 따로 돌볼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또 방문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사드와 관련한 대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무님, 아이고 바쁘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현지 상황 계속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동참하겠습니다. 관심 놓지 말고 항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무님. 네, 감사합니다. 4월 26일 성주 소성리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드 배치는 한미 간의 합의서 한 장 없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연히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한 법적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 동의도 무시했고 법률에 나와 있는 주민 동의도 무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무도하게 사드 배치를 강행해 왔습니다. 사드는 비록 골프장 반입을 막지 못했다. 불가항력이었다. 그렇다고 사드 저지 철회라는 우리의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 사드가 운영되기 전 기반공사가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공사장비 반입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각오하라.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성주 땅에 내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황수영 간사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황수영 간사님?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황 간사님, 지금 어디 성주에 계십니까? 예. 그러시군요. 일단 그 트럼프가 10조 내놔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 접하셨을 때 어떤 감회셨어요? 미국이 이렇게 사드 비용을 요구하는 건 한국 국민들을 거의 우롱하는 처사고 사실은 부지랑 그것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이제 미군이 부담하겠다는 것도 결국 다 사기였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사드 배치는 그래서 사드 배치 자체가 완전 무효고 이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녹음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 이미 기자회견은 끝났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은 이 사드 문제도 역시 대선 시기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각 당의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요구하겠죠, 우리 시민단체들이? 예.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도 보냈던 상황이고,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당론 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입장이고요. 그리고 각 당에서도 사실 사드를 기습적으로 반입한 거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대선 후보들이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차 핵실험이 변수였다. 근데 사실상 그 핵실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었던 거는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죠. 사드 배치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단체들은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국민의당이 작년에 사드 배치 발표가 되자마자 성주에 제일 먼저 달려 내려왔어요. 그렇죠. 주민들 앞에서 책임지고서 사드 배치 철회하겠다고 말했던 당으로서 저는 되게 무책임한 정권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상 뭐 10월에 XCM에서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사실상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그 핵실험이 있은 다음에도 사드 반대 입장을 견지했었어요? 네, 견지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사람들이 다 설득력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논리적 반박이 있을 때 안철수 후보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이래? 다 알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들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뭐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분이 새 정치를 운운하는 것도 참 황당합니다. 자, 황 간사님 비준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돈 내놓아라 하면은 결국에는 국가 예산으로 내야 할 텐데 국회는 뭐 당연히 우리 돈을 내서 사드를 배치할 상황이라면은 비준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국유재 예산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의 예산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만의 결과만을 보더라도 국회 동의 대상인 거는 명확한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어떤 승인도 받지 않고 사실상 제대로 된 보고도 전혀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용 요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회 동의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차기 정부에서 이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일 우선 과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드가 도입되기로 결정되던 작년 7월 상황만 보더라도 이거 비준을 거치면 분명히 부결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요?
어쨌든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 어쨌든 저희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그거를 국회에서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그거를 검증을 하고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북한의 핵미사를 막기 위한 효용성이 있는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뭐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절차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오가고 검증이 오가고 정보 가고 그 와중에 주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한테도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런 시민들의 요구는 일일이 하자고 국회도 시민들도 탄핵 소추하고 탄핵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새로운 미군 기지를 만들고 이렇게 MD 편입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무기를 들여올 때 국회에서 정확하게 논의를 거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촛불에 말했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면은 국민 여론이 대반전될 수도 있고 따라서 뭐 정치권도 미국이 그렇게 하자는데 우리가 거기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군요. 쉽지 않고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피해간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드의 방어 체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총알을 총알로 쏘는 것이다. 그만큼 방어 능력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자고 하니 하는 어떻게 이런 수준 낮은 논리에 우리가 다 굴복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가장 또 큰 변수가 전자파 아니겠어요? 뭐 주민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자파 문제는 뭐 전혀 뭐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죠? 네, 전혀 불식이 되지 않았고 사실 국방부가 작년에 많이 전자파를 비롯해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건강에 미칠 피해에 대해서 전혀 뭐 검증이 된 바가 없고 사실 사례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배치된 사례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큰 우려 부분이었던 건 이제 다 아시는 거고 사실은 국방부가 작년에 결정 발표가 됐을 때 환경영향 평가를 정확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뭐 사드 배치 전, 배치 완료 후 운용 중 3단계에 거쳐서 하겠고 주민 안전과 건강 우선으로 해서 평가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이제 와서는 그걸 다 소규모로 졸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 설명회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도 피해가고 있고 이제 부지 면적을 이제 전체 골프장 면적이 아니라 딱 부지 공유한 그 부분만에 대해서 가산을 해가지고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진행을 중인 상황이고 그나마 그것도 진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핵심 시설을 이미 기술적으로 반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는 전자파 피해나 뭐 전반적인 환경이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엑스밴드 레이더 일본에 배치될 때는 그때 과정만 보더라도 다 모든 걸 떠나서 교탐고시나 교토위원이나 웹사이트에 뭐 지자체나 중앙정부와 주민이랑 면담을 한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일례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을 때 위급 상황 시에 구급 헬기가 떴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자파를 중단하고 헬기를 띄울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런 환경조사 여러 가지 소음, 뭐 냉각수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 이런 거 측정값 같은 거를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웹사이트에 되게 상세하게. 주민 설명회는 약 16차례나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측면에서만 봐도라도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있을 때도 전자파 출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했고 정보도 굉장히 제한된 채로 제공을 한 뒤에 무조건 안전하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전자파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말이죠. 근데 이제 대선 전에 설치 완료하고 가동까지 한다. 이렇게 밝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가동되면 곧바로 전자파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국방부의 굉장히 궤변인 상황인데요. 예.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평가하는 제도인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아예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요.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맞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당한 뒤에 걱정하자 이런 입장이군요. 네, 우선은 우리 말을 믿고 무조건 해라라는 건데 그런 태도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 자체를 다 박탈했어요. 국내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건 뭐 무정부가 아니라 완벽한 미국 정부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은 줄 알았더니 이건 뭐 미군정 수반을 뽑았네요. 예.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님 언제까지 그 성주에 계십니까? 당분간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고생 많이 해주시고 우리 주민분들 상처가 매우 크신데 함께 위로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사실 온라인상에서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고 많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정리 상황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연휴 기간이나 이렇게 좀 시간이 되실 때 여기 이제 사람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후원을 해주신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알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꽤 있네요. 우리 많은 분들 웹사이트나 혹은 SNS를 통해서 성주의 사정 모니터하시고 또 많이 들러주시고 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간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 성서의 이해, 요한복음 강해, 도울의 도마복음 한글 역주, 휴복음서로 남다른 신학의 지평을 펼쳐온 도울 김용옥. 이제 기독교 복음의 정수 로마서를 말합니다. 도울의 로마서 강해. 도울의 로마서 강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반평생 50여 년의 피와 땀으로 그야말로 물들은 제 사상 투쟁의 결실입니다. 도울의 로마서 강해 북콘서트가 오는 30일 일요일 아침 11시 충정로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와 김용민 브리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북콘서트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합니다. 도울 선생의 북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서 도울 선생의 도울의 로마서 강해 사인해도 이게 개최되는 거냐 이게. 4월 30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강북구 수유일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하네?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주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38살 노총각 조광래는 슬픕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발언이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에서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먼저 홍준표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특히 DJ 노무현 시절에는 70억 달러 이상을 퍼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핵이 돼서 돌아왔는데, 늘 북의 어린 지도자한테 협박에 눌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깡패들한테 상납하듯이 그렇게 남북관계를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색깔론을 제기하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통일부는 대북 송금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확인 결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경우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북한에 현금을 보낸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이 또한 대북 지원의 명목은 아니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센터 건립을 위해 40만 달러를 보낸 게 전부입니다. 이외에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은 정부가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거래 금액은 모두 39억 달러였는데요. 민간 거래 금액을 북한에 퍼준 금액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주장한 7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홍준표 후보는 북한에 들어간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 물품까지 현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9억 달러인데요. 민간 거래 금액 39억 원과 인도적 지원 물품 금액 29억을 모두 합쳐야 68억 달러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는 민간 거래 금액 그리고 인도적 지원 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 이 두 가지를 뒤섞어 거짓 주장을 펼친 것이죠. 아프니까 팩트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화투 네. 대통령. 예.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단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견적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녹음일 기준으로 28일이죠.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이겠고요. 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은 어제겠지만 제가 28일 오전까지만 해도 정말 브리핑에서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소재를 못 골라서 되게 힘들어 하는데 하고 싶은 게 이렇게 풍년인 날이 며칠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원래는 주말 경제학으로 공감의 경제학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어젯밤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자료를 보고요. 아주 달달한 걸로 준비하시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소주 한 잔 가볍게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김종인 씨가 안철수 후보하고 심야회동을 하고 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인 씨의 끝없는 탐욕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요거 재밌겠다. 요걸로 바꾸자라고 결심을 막 붙였거든요. 그런데 한 11시쯤인가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긴급한지 앉아서 봤더니 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국회 총리 추천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있는데 그게 왜 긴급 기자회견일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내용이 전혀 긴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는 일에 긴급을 붙이고 기자들이 특히 그런 거 많이 하죠. 되도 않는 기사 앞에 자꾸 단독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11시쯤에 제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있다가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트럼프의 사드 비용에 관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앞에서 제가 다루려고 했던 세 가지 주제는 다 날아가 버렸고요. 뉴스를 보는 순간 진짜 육성으로 쌍욕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 뉴스 때문에 지금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높아져서 앞에 세 가지 주제를 다 엎고 오늘은 트럼프 사드 비용 분담 요구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그냥 쫙 밀고 가죠, 뭐. 그렇죠. 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팩트는 이렇죠. 트럼프가 27일 현지 시간으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원입니다. 이걸로 잡고 우리나라에 이걸 부담해달라라고 그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억 달러라는 돈은 사드 1개 포대 가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입장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한미는 소파, 주한미군 지휘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뭐 이런 멍멍이 소리를 했다고 해요. 예. 제가 우선 이 뉴스를 듣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건 제 쌍욕이 터짐과 동시에 와튼스쿨 어디 갔어 와튼스쿨. 동문들끼리 전화하면 다 된다며. 그 와튼스쿨 출신 있는 후보 있는 그 당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당론도 바꿨는데 와튼스쿨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언급할 가치도 없어서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지만 사실 이런 중차대한 외교 문제를 와튼스쿨 동문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고방식도 한심한 거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걸 온 국민이 다 보는 TV 토론에서 이야기하는 분의 구조도 사실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뉴스를 보니 국방부가 매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네. 진짜 사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1월쯤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트럼프가 한국, 일본, 독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게임 이론 중에 치킨 게임 이론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절대로 우리나라는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굴복하면 트럼프는 굴복하는 한국을 호구로 보고 한국을 저금통으로 생각할 거다. 계속해서 돈 내놔 할 거다. 그런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이완배가 드디어 맞췄어요. 제가 다 1월 달에 예견했던 일이에요.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태가 이렇게 될 줄 몰라서 매우 당황했다는 그 국방부 태도가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라이처럼 보이지만 또라이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협상이라는 건 강대 강으로 부딪혀서 서로의 협상에 응하는 의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요구들을 조금씩 깎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 라운드죠. 강대 강으로 부딪힐 때는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뜨겁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블러핑도 하고요. 허세도 부리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블러핑도 하고 허세 부리는 전초전에서 한쪽이 전 너무 무서워요. 저 평소 형님을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형님께서 하자는 대로 다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성적이 휘날리면 미국이라면 껌뻑 죽는 나라입니다. 이러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은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껌뻑 죽으면 미국이 트럼프가 아이고 한국 예쁘다. 니들한테 잘해줄게. 이럴 것 같습니까?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깡패 전략이 경제적으로 유효한 전략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초선 대통령입니다. 대선 가도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당연히 자기 전략을 돈을 버는 것으로 입증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호구를 잡히면은요. 당연히 미국은 그 호구한테 뜯어낼 수 있는 한도까지 뜯어내는 겁니다. 트럼프의 현금 지급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환율 조작국 논쟁이 있었을 때요. 독일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한테 뭔 개소리냐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고 화폐도 다른 EU 국가들하고 똑같이 유로화를 쓰는데 독일이 무슨 수로 유로화를 절하해서 환율을 속였단 말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논리적이죠. 독일의 반발이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독일에 무슨 해코지를 했느냐. 3개월 동안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못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요. 전쟁 외에는요. 중국도 환율 조작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중국에 무슨 제재를 가했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더니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서 시진핑은 좋은 사람이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이런 이야기나 퍼뜨리고 다니죠.
이번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관련한 보도가 로이터 통신하고 트럼프하고 인터뷰를 한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바로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은 중국과 중국 인민을 매우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이며 나는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시진핑하고 매우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 시진핑의 중대한 상황에서 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만큼 시진핑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나는 시진핑과 먼저 이야기를 하길 원하며 대만하고는 이야기를 좀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주 시진핑을 물고 빨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 보이던 트럼프가 시진핑이 발끈하면서 버티니까 아유 시진핑 좋은 친구야. 시진핑 만세 이러면서 꼬리를 내리죠. 예. 이게 비즈니스맨의 본능이에요. 협상을 앞둔 예비 라운드에서 상대가 센 놈인지 아닌지 간을 봅니다. 그런데 상대가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처럼 어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한 판부터 이렇게 나오면은요. 비즈니스맨은 그 다음엔 단계를 낮춰서 어떻게 하면 실속을 차릴지를 계산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자빠졌던 겁니까? 이 사드가 MD라고 불리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라고 하고요. 이 뻔한 사실을 두고 우리는 적에 있어야 국민 안전이 보호됩니다. 미국 누님, 트럼프 누님, 제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 주세요. 이 지랄을 하고 있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이 얼마나 만만한 호객으로 보였겠습니까? 와 완전히 호구인 거죠. 쟤들은 한 대 팰 때마다 돈이 나오는 애들인 겁니다. 협상 경제학 시각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사드 알박기가 뭐 우리 쪽 요구가 많이 반영돼서 대선 전에 알박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경제적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쪽 요구를 먼저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건 협상 교과서 맨 첫 페이지 첫 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연봉 협상할 때도 내가 원하는 연봉이 얼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나 5천만 원 받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면 회사가 사실 6천만 원 정도 줄 생각이 있었는데 노동자가 먼저 저 5천 원 받아야 되겠어요. 이러면 땡큐인 거죠. 1,000만 원 깎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협상을 할 때도 해를 먼저 닦아는 건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건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우리는 돈 안 들고 공짜로 최신 무기 도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협상패를 우리가 닦아버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보기에 두들겨 패기가 딱 좋은 거죠.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오해는 절대로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단연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얘가 이런 겁니다. 얘가요. 100만에 하나 사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단연코요. 사드는 우리 국방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환이에요.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생각해서 미국을 위해서 부지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드 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게 있는 거고 잃을 걸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가정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가 결당 한국 국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1억 분의 1의 확률로 사드 배치가 한국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협상을 할 때는 사드 배치가 한국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면을 우리가 먼저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는 면을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 협상을 할 때 얻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 사드는 미국의 은총이고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입고 있고 대선 후보라는 작자들이 앞다퉈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있으면은요. 당연히 저쪽에서요. 야 이게 니들한테 혜택이었어? 니들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 돈 내놔. 이 소리가 왜 안 나오겠냐는 거죠. 너무 뻔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현명한 정부라면요. 국민들의 반대도 국제협상에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어요. 실제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일본은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미국님 보세요. 나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합니다, 형님. 농민들이 진정이 안 되니까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이러고 일본은 버텨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세계화한답시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반대하는 농민 학생 시위대를 정부가 아작을 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협상 카드를 하나 버리죠.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방송에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렸는데 차기 정부는 정말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자주정부여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한요. 미국 앞에서 고개 당당히 들고요. 레이저 팍 쏘고요. 네가 뭔데? 내가 호구로 보여? 이렇게 당당하게 안 나서면은요. 우리는 앞으로 트럼프 4년 집권 기간 내내 현금 자동 지급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꿈은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5명이 미국 니들이 감히 돈을 요구해 사드로? 보자 하니까 장난하냐? 사드 배치 못해. 협상 처음부터 다시 해. 라는 공동성명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홍준표라고 쓰고 개새끼라고 읽어야 되는 또라이 자유한국당 후보 한 명에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성을 상실하는 경제학 박사 출신 유승민 한 명에 사드 배치 당론을 이랬다 저랬다면서 와튼스쿨 동문이나 찾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제 소망이 이뤄질 리가 없는 거죠, 지금은요. 예. 부디 차기 대통령은요, 이 미국 종속적인 정신병에서 한국을 치료해줄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세가 없으면은요, 예. 우리는 이런 일을 4년 내내 겪어야 됩니다. 진짜 부디 자주적인 용맹성이 충만한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2주 뒤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예. 트럼프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뉴스를 좀 비참한 심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사실 미국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호구냐? 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과연 득표 전략상 손해를 볼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도움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예. 언제까지 미국이 하자고 하면은 일단은 받아들인다는 걸 전제로 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렇죠. 네. 조심상합니다. 2002년만 해도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미선 효순 사건 때 또파 개정을 목청껏 높이면서 대한국민의 자존심을 내세우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1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그보다 나아진 것 같지 않아서 참 암담합니다. 나아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더 종속이 강화되고 정치인들은 더 기고 정말 속국에 가까이 돼버리는 정서적으로는 엄청나게 퇴보를 해버렸죠.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또라이인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또라이한테 대하는 방식으로 대해야지 왜 눈치를 보고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치킨 게임이라는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예요. 상대가 눈 부릅뜨면 이쪽도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무릎을 먼저 꿇는 순간 호구가 돼버리는 거고 이미 이제 호구가 됐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암담해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 현재 그래도 상당한 격차로 앞서가는 후보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나머지 그 3명의 후보와는 결이 다소 다른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패를 안 깠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전략적 모호성. 최소한 패를 안 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맞는 전략이었었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첫 번째 해결책은 특히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로 넘긴다 한마디만 했어도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카드를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신 후보가 쥐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요. 집권하고 나서는 이제 5년 동안은 권력이 보장되는 만큼 정말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또라이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을 해주는 그런 자주적인 대통령의 역할과 위상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새 공화국을 눈앞에 둔 한 주 앞이죠. 남은 다음 주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네, 광고주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킹 닭갈비의 이대동 실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이대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떻게 킹 닭갈비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하여튼 뭐 좋은 매출 기록이 나와야 할 텐데요. 아유,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진짜 빌딩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자, 그래요. 우리 킹 닭갈비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꾸준히 구입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텐데,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난번에 그 행사가 있었어요. 예. 행사 때 이제 많이 구매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추가로 맛있다고 계속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행사 문의가 이렇게 게시판이든 또 카톡이든 이렇게 문의가 많아서,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먹을 수 있게 그 짜장맛하고 파스타 맛 좀 맛이 다양하잖아요. 예. 5월 달 저희가 투표 동료 차원에서 또 가정의 달이고 하니 이제 한번 5월 9일까지 저희가 6봉 이상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한 봉 더 서비스 행사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6봉 사시면 한 봉 더 드립니다. 이거 맛을 보신 분들한테는 이게 꿀팁이에요. 6봉 해도 가격이 3만 원이 안 넘어서 부담도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아마 한번 사시면은 넉넉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6봉에 한 봉 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킹 닭갈비 요즘 어떻게 상품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피디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뭐 매운맛, 간장맛, 카레맛 좀 다양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제 둘째가 지금 마루타가 돼서 계속 먹여보고 있어요. 예. 아이가 좋아하면은 뭐 그게 진짜 진미죠. 예. 맨날 닭만 먹으니까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기 힘들더라고요. 닭이 물린다고. 예. 요즘 또 닭 얘기가 요즘 쏙 들어가서 가을적이면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고객님들께서도 이제 조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친구 찾기에서 골뱅이 킹 닭갈비 하시면 바로 친구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뭐 행사를 또 이제 기획을 할 생각이고요. 전화 주문도 뭐 아무 때나 전화 주셔도 괜찮으니까 예, 편안하게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032-556-3770입니다. 다시 한번. 032-556-3770 킹 닭갈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고 어디 외식하기도 그럴 때 또 아버지가 평소에는 좀 집안에 소홀하다가도 주말 때 한번 요리 솜씨를 좀 선보일 필요가 있을 때 이때 킹 닭갈비가 제격입니다. 많이들 킹 닭갈비 구매해 주시고요. 뭐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킹 닭갈비 입력해도 만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치셔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대동 실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킹 닭갈비 더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피디님 건강하시고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한기국 논평. 내곡동 자택의 화장실 공사로 인해 이사를 뒤로 미룬 영역 표시의 달인 박근혜 동지께서는 선임을 거절하고 있는 변호사놈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수임료를 10억 이상 받아먹은 날강도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박근혜 동지는 다음 주 화요일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의 난항을 겪고 있다. 약발 잘 듣는 전관 변호사들은 10억이 넘는 선임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박동지 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먹고 살고 있는 변호사놈들은 전체 변호사 2만 명 가운데 1%인 200명이나 되지 않던가. 배부른 변호사놈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무료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전국 변호사놈들, 심지어 대구 지역 변호사놈들마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것은 유신을 반대하던 종북의 수장 문재인을 선배 변호사라는 구실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후배들에게 박동지의 인권을 사수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변호사놈들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지지 선언을 해도 언론에서 일절 다뤄주질 않는 문재인 지지자들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 사설 사드 기습 배치에 1조 원 폭탄까지 던진 트럼프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우리 돈이 들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지난해 7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 1조 5천억은 미군 부담이다. 우리는 부지 조성 비용 정도만 담당한다. 라고 답변했다. 그래도 나중에는 우리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거라는 걱정에 국방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년 가까이 국민을 속인 셈이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함보다 한국 정부의 안이함과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을 더 분노케 한다. 도대체 이 정부는 한국민의 뜻을 우선시하는 정부인지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드 배치를 전면 보류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에서 배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청구한 이상 국회 승인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은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 10개월 동안 나라 전체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린 결과가 10억 달러 청구서란 건 너무 뼈아픈 일이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